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규제 혁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 측이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중재판정부가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한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0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회계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 증선위 첫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대한통운이 미국 물류기업을 인수해 북미 물류사업을 본격 확대합니다. CJ대한통운은 미국 물류기업인 DSC 로지스틱스의 지분 90%를 2,30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DSC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물류의 중심인 북미 주요 물류 시장에서 선두권 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요일 시장인데 지금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일 상승 흐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거래소 쪽보다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자면 역시나 혼조세였습니다.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가나 했는데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불안한 그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되면서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현 우리나라 시장 역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내외적으로 악재와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 큰 이벤트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 부분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벌어질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일단 당장 몰려왔습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어디에서 열린다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다 나온 상황이고 핵을 어떻게 한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해서 속보로 타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지금 다가왔고요. 6.13 지방선거는 싱가포르 회담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기본 가치보다는 어떤 이벤트성 재료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이를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대내외적인 이슈들, 특히나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소 시장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2456포인트대에서 거래됩니다. 2470포인트 바로 무너졌고요. 60포인트대까지 무너지면서 지금 0.5%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장초반보다 많이 내려온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66부터 현재 포인트 2456포인트 부근까지 쭉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승에 대한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면 오늘 수급주체 지난주에 리뷰인 것 같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3,386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어제까지 잘 사주다가 오늘 663억 원 또 매도합니다. 기관은 2,934억 원 대량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기관은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삼성전자 5만 원 지금 무너졌고 SK하이닉스도 9만 원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27만 원대 힘겹게 지지받고 있고요. 포스코 전일 급등 나왔다가 오늘 조금의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도 14만 원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물산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LG화학 올라가는데 오늘 화학주들, 통신주들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다음을 살펴볼까요? 네이버 3.97% 상승하면서 70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신한지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882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가면서 0.66% 하락합니다. 5포인트가 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름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래프의 모습이. 장 초반에 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다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지금 약세장 전환이 됐고요. 880선 힘겹게 지지받은 뒤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등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수급주체는 거래소 쪽과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팔고 개인이 샀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이 꽤 많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 571억 원, 기관은 481억 원 파는데 기관 전 주체가 역시나 골고루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 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신라젠이 8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메디톡스 시총 3위로 올라왔습니다. 2%대 하락, 바이로메드가 시총 4위 회복했고요. HLB가 연일 낙폭을 지금 치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10만 9,9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오늘도 5% 정도가 빠지면서 시총 5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6위 나노스도 2% 하락이 보이고요. CJENM 9만 원 초반대 역시나 지지받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1, 2%씩 지금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펄어비스도 0.5% 하락, 그리고 오늘 코오롱티슈이 장중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다가 5%대까지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락장에서 5%의 상승,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제넥신 빠지고 카카오 멜로는 소폭 상승 이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074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금 1080원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제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약세장인데 어떤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발 무역정책 우려는 조금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밥 코커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정부의 그 무역정책 권한을 좀 축소하는 법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 관세 인상이라는 정책 자체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상하원의 의회를 거쳐서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긴 매우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회가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은 공식적으로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 정책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미국에게 7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수입 증가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 주 바로 6월 15일에 원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중심의 이런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한층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신흥국 위기설이 다시 한번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고요. 또 6월 달에 금리 인상,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점도표 상향 조정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있어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금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이런 경상수지 적자국의 위기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 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가운데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정치적 혼란, 이런 것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조금 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랑 터키랑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지표 부진에 따른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국가이고요.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조에서 브라질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들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향후에 미칠 영향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 신흥국 위기설 같은 경우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이런 경상수지 적자국에만 하나는 거고요. 이게 인도네시아나 인도, 뭐 한국, 중국 이런 아시아 신흥국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발 무역 정책도 한층 완화된 거는 오히려 한국이 주식시장 입장에선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히려 시장에 큰 이벤트는 좀 많이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또 미국이랑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5일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효일입니다. 그래서 좀 굵직한 이벤트가 다소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수가 이런 불확실성을 좀 소화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종전에 대한 서명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발언을 했고요. 또 미국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점도표 저희는 동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번 달 5월 FOMC 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겠다라고 파웰 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급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한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컨센서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는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 약세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소화하면서 반등을 할 텐데요. 저희는 IT 주도의 반등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외에도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중심으로 좀 센티먼트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증권, 건설, 기계,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이 업종들의 매수 전략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매수 전략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오늘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72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락 추세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지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7월 독립기념일 전후까지가 드라이빙 시즌인데요. 최근에 대형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휘발유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그 3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는 2.4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국제유가가 최근 2주간 10% 전후 급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6월 22일 날 오페크 총회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협조 감산 정책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증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전환점을 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산유국들은 현재 하루에 180만 배럴 정도 협조 감산을 해주고 있지만 미국의 그 경제 제재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 수출이 감소하는 만큼 아무래도 공급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협조 감산량을 18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 정도로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실 오일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하루에 1,077만 배럴 정도에 달한다는 점에서는 국제유가가 이전처럼 강한 상승을 보기는 어렵고 이제 앞으로 큰 폭은 하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60달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미치는 산업군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 해운주엔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향후에 국제 유가 전망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휘발유 가격이 3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이 들어가면은 중간 선거 그 예비 투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휘발유 가격 억제로 해서 증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산유국들이 미국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핵 폐기에 대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증산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펙 총회까지는 산유국 관리들의 발언에 따라서 유가가 일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좀 길게 봤을 경우에는 오펙이 합의 증산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에는 현재 뉴욕 상품 선물 시장에서 투기 매수 포지션이 빠르게 청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60달러도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투기 세력의 매수 포지션을 보면은 60만 장으로 6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최근 유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다만 IMF가 발표한 올해 사우디의 재정 수지의 그 브레이크 이븐 가격이 1배럴에 70달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산유국들의 그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은 100만 배럴 정도 하루 더 증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제 유가는 올해 하반기에는 평균 69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약 64달러 정도 수준까지 좀 안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12일에 FOMC 회의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FOMC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FOMC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100%다,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이후에 금리 인상 유무와 관계없이 주목해야 될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지켜볼까요? 네, 얼마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5월 고용 통계라든지 실업률은 지금 3.8%고요. 시간당 임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가 없다면은 6월 금리 인상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FOMC 참가자들의 그 점도표가 9월이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성명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장래 정책 운영 지침 문구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 4회 금리 인상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금리 전망이 연 4회로 올라간다면 장기 금리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고요.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5월 FOMC 성명서에 물가 목표는 대칭적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는데요. 이 때문에 다소 위편차를 물가와 관련해서 목표인 2%를 넘더라도 용인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그 9월 달에 서둘러서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에 대해서는 FOMC가 5월 달에 논의를 했는데요. 정책 금리는 당분간 장기적인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 그리고 정책 스탠스는 완화적인 그 국면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은 가급적 피하고 12월에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FOMC에서 금리가
이번에 인상이 시장의 기대치대로 그대로 인상이 된다면 금융시장에 영향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향들이 올까요? 네, FOMC에서 정책금리의 중앙값을 연 4회로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정책금리 전망을 동결시킨다든지 포워드 가이던스의 문구가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치워진다면은 시장에서는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증시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러와도 약세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미국은 탄탄한 경제를 배경으로 인해서 완만한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장기 금리는 3%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그 경제와 관련해서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미의 그 경기 체감 차이가 있고요. 또 한미 금리 정책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 원화보다는 달러가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의 장기 금리가 3%대에 안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는 1,100원대 그리고 엔화는 113엔대까지 절하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수출 관련주가 의외로 호재가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서 수출주가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왔던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이 타개가 될 수 있을 확률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요즘에 신흥국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자금 유출 부분도 그렇고요. 신흥국 자금 흐름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게 될까요? 네, 현재 이머징 시장에서 보면은 자금의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통화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쇼크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나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현상으로 분석하는 게 더 옳은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된 수정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머징 국가의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계속 상향 조정됐고요. 2019년도에도 설비 투자 확대 속에서 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국가의 대외 차관을 보면은 2017년부터 다시 늘고 있지만 순차입 잔액은 버민기 쇼크가 일어났던 2014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면에서 과잉 채무가 발생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FRB의 그 금리 인상은 미국의 단기 금리 수준을 좀 올리겠지만 그 경제 펀더멘털이 나쁜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좋은 다른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흐름 속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안정, 경상수지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그 이머징 국가군에 속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2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2회의가 열립니다. 다음 주 6월. 자산 매입 축소 한마디로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사실 이게 종료를 시킬 만한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한 2, 3일 사이에 22 안에서도 자산 매입 과 관련해서 축소를 결정해야 될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2회의는 6월 14일에 있고요. 7월 26일, 9월 13일 이 세 차례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연내 마무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6월 회의에서는 경제 기조가 기조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7월 회담 때 단계적인 금융 완화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2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려면은 세 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물가 상승률이 2%라는 중기 목표를 향해 수렴해야 되고요. 또 유럽권의 경제가 기조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해도 물가나 경기가 복원력을 갖춰야 된다는 점을 봐야 되는데요. 유럽 경제는 이 같은 세 가지 기준 조건을 지금 거의 충족한 만큼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드라기 총재가 6월이라든지 그리고 늦어도 7월에는 조만간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자산 매입을 끝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재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 때문에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많이 들어가 보고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